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평창 이후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잔치는 끝났습니다. 이방카는 이미 워싱턴으로 돌아갔고 김영철도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정성스럽게 모신 손님들이 떠난 자리에는 그들의 달콤한 약속과 반가운 미소, 예의를 차린 은근한 압박, 약간의 무례가 남아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남북정상회담, 북미 대화 용의, 한미공조, 최대의 압박을 통한 비핵화, 이렇게 어지러이 흩어진 낱말들이 말해주는 것들은 모호합니다.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두 집단이 정해진 순서와 규칙도 없이 낱말을 억지로 한 바구니에 담아봤자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의 문맥 안에서 질서 있게 자리를 잡지 않는 한 낱말과 낱말은 연결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집단이 각자 다른 재료를 들고 와서 함께 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둘이 가지고 온 재료를 다 쓰면은 강아지 집도 만들 수 없습니다. 뺄 것은 빼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빼고 어느 것을 쓸 것이며 그걸 누가 결정해야 할까요? 두 집단은 함께 설계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행동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먼저일까요? 내가 먼저일까요? 서로 방향과 속도는 맞을까요? 방향이 다르면 누가 수정을 해야 하고 속도가 다르면 누가 늦춰야 하는 걸까요? 우주 공간에서 두 개의 우주선을 연결하려면 랑데부 도킹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랑데부는 두 우주선을 접근시켜서 같은 속도로 날게 하는 겁니다. 지구의 도로에서 서로 떨어져 달리는 두 자동차를 가까워지게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은 직선 운동이 아니라 빙글빙글 도는 회전 운동을 합니다. 또 총알의 10배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두 우주선을 같은 속도로 맞추려면 고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선 따라가는 우주선은 도킹하려는 우주선과 같은 궤도면에 진입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같은 속도로 나란히 간격을 유지하며 날아가야 합니다. 1965년 말 미국 우주선이 첫 도킹 때 지구에서 발사한 제미니 6A호가 먼저 발사한 제미니 7호를 따라잡고는 미세한 궤도 수정으로 900m까지 거리를 좁혀 랑데부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우주선 거리를 800m, 700m, 100m, 90m로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우주인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두 우주선 간 거리를 점차 좁혀 종이 한 장 차이까지 간격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270분간 랑데부 비행을 하는 사이 지구 둘레를 3바퀴나 돌아야 했습니다. 도킹 때는 두 도킹 장치가 서로 잘 맞물리도록 위치와 방향을 미세 조정해야 합니다. 한 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우주선이 파괴되거나 다른 우주로 사라져 영영 이별입니다. 한국은 다른 행성에서 쏘아 올려진 북미라는 두 우주선을 우주 공간이 한 점에서 도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와 한미 공조의 두 엔진을 장착한 뒤 북미 대화를 유도해 랑데부, 즉 핵동결, 도킹, 즉 비핵화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은, 트럼프가 문재인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주면 둘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을 미국의 손안에 묶어둔 뒤 함께 대북 압박에 나서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입지를 흔들지 않으면서 남쪽과 손잡고 북미 대화에 나서 대북 압박 체제를 이완함으로써 생존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세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만난 적도 없는 사이입니다. 남녀가 만나자마자 합방하는 헐리우드 영화가 아닌 다음에야 두 사람이 문재인의 길 안내만을 믿고 먼 우주로 함께 손잡고 날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 트럼프는 대화하기 좋은 상대도 아닙니다. 서로 미쳤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사이좋게 차곡차곡 벽돌을 쌓는 장면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는 두 사람은 설사 협상을 한다 해도 바닥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게 틀림없습니다.
김정은은 핵무력의 정점에서, 트럼프는 대북 압박의 정점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미 도킹은 우주선 도킹처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북미 두 세계 사이에는 우주보다 더 많은 변수들이 있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북핵 로드맵은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북핵 협상의 마지막 단계를 비핵화로 명기한 로드맵을 작성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북한은 협상장을 뛰쳐나올 것입니다. 비핵화를 명기하지 않은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미국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것입니다. 로드맵을 작성하는 순간 로드맵은 사라집니다. 외부의 관찰 행위가 관찰 대상의 운동에 영향을 미쳐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것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원자보다 작은 입자의 세계만이 아니라 북핵 문제에도 잘 들어맞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30년이 지난 1992년 하바나에서 미사일 위기 때의 미국, 러시아, 쿠바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역사적 기록을 위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쿠바에 있었던 러시아 장군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장군은 당시 소련군이 미국을 겨냥해 전술핵, 전략핵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 CIA는 소련 미사일에 핵 탄두가 탑재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거리 핵 미사일이 배치됐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쿠바 주둔 소련군이 본국과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미군 침공에 맞서 전술핵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케네디 대통령 전 특별보좌관 아서 슐레진저 2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내 옆에 앉은 로버트 맥나라마 전 국방장관은 의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당시 맥나마라 장관을 제의한 미군 수뇌부는 쿠바 침공을 강하게 주장했다. 나중에 맥나마라가 밝혔듯이 군 수뇌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쿠바 해변에서 핵 전쟁이 시작되어 세계적인 대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케네디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력 있게 초신했고 결국 핵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불확실한 조건에서 완전한 해법,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집착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지난 두 차례의 북핵 합의가 깨진 것도 당사자들이 확실한 결과 최대의 만족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제네바 북미 합의 때 미국 내 보수세력, 특히 공화당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과거 핵을 남겨두고 미래 핵만 동결한 불완전한 합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대북 중유 제공 등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다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국 공화당이 집권해서는 제네바 합의를 깼습니다. 2차 핵 합의 이른바 9.19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미국의 엄격한 비핵화 압박에 북한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국 북한은 선 비핵화를 전제로 한 9.19 공동성명의 폐기를 선언하면서 더 이상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합의에 불만을 품은 쪽이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히 합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했고 그 결과가 우리 앞에 닥친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북한의 주요 시설을 정확히 타격하면 북한의 보복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이른바 코피 전략의 위험성은 김정은이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에 있습니다. 확신은 무모한 행동을 불러오고 불만은 딴 생각을 품게 합니다. 불확실성과 불만족한 상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늘 위험에 깨어있고 서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진정 문제 해결에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